윤석열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의 파업 사태에 대해서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야당은 제2의 쌍용 사태를 우려하며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취임 후 첫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도 나섭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소식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성환 시사평론가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의 파업 50일가량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야권 그리고 종교계까지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이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의 파업 사태 50일가량 이어지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좀 정리를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어떤 상황인 겁니까? 네, 원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 2015년부터 시작해서 조선 산업이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우리는 조선 산업에 있어서는 세계 1등이었었지만 사실은 중국 업체들, 조선 업체들이 저가 공세를 펼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또 그 이전에 너무 과잉 투자된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그 조선산업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이었었는데 대우조선해양이 또 분식회계 사건이 터집니다. 이게 5조 원 정도의 분식회계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나중에 드러난 사실이지만 2012년부터 14년, 15년까지 분식회계가 이뤄졌다고 하는 사실이 확인이 됐고요. 그러니까 조선산업이 분식회계를 통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경영상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감춰졌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구조조정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공적 자금이 액수는 차이가 다 있더라고요. 근데 7조 원이라고 오늘 이제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방송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던데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임금 삭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정규직의 경우에는 임금 삭감 폭이 크지 않았는데 하청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임금 삭감이 한 30% 정도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조선산업이 다시 수주가 화랑이 돌아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하청 노동자들이 그동안에 삭감된 임금 그걸 다시 보전해달라. 그러니까 보전이 아니라 이전에 삭감됐던 것은 그건 두고서라도 앞으로 임금 인상을 좀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파업에 들어갔는데 협상 요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하청업체는 우리는 협상할 만한 뭔가 여력이나 아니면 협상 권한이 없는 것이다. 오히려 원청인 대우조선하고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우조선 쪽에서는 우리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하청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의 주식의 한 56% 이상을 갖고 있는 실질적인 대주주라고 하는 산업은행은 그건 대우조선해양하고 얘기해라. 이런 식으로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40일 정도 시간을 보내는 사이에 이런 방식으로는 투쟁하기 어려우니 결국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더 극한적인 방식으로 투쟁 방식을 바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이제 고공농성도 하고 그리고 옥새 투쟁이라고 해서 스스로 감옥에 철창에 가두는 그러니까 현재 건조 중인 배 안에 독에 들어가가지고 시위를 하기 시작하면서 배를 건조한 배를 바다로 내보내지도 못하고 더 이상 추가로 건조하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태가 결국은 이제 불법으로 법원에서 규정을 하면서 지금 공권력이 투입되느냐 아니냐 이런 이제 갈림길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럼 대통령의 실제 그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고 실제로 공권력이 투입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이제 그 하청 지회 노동자들의 현실을 보면 사실 가슴이 아픈 건 맞습니다. 맞고요. 그 아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2013, 14년도에 임금을 깎아가면서 버틴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 피해가 지금 사실 협력업체가 1,110여 곳이고 그 협력업체 직원들만 11,000명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대우조선의 직원이 10,000명이 넘으니까 그 가족을 다 합하면 10만 명이 넘습니다. 지금 하루에 320억씩 해가지고 7천억 원 손해가 났다는 건데 이게 실제로 이제 손해 규모 액도 문제지만은 우리나라가 이게 시공 능력이 세계 최고예요. 그래서 건설이든 조선이든
우리나라 업체가 시공기 그 납기기를 어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사실 생각보다도 다른 나라들은 그걸 굉장히 많이 어깁니다. 중국 업체라든가 이런 데는 그 신뢰가 지금 바닥이 나고 있고요. 그 납기 기한을 어기면 그때부터 계속 배상 그 클레임에 의한 비용이 지불이 됩니다. 네. 지금 그게 발생되고 있고. 그다음 지금 100여 곳의 그 협력업체 중에 단 한 명이라도 하청 지회 노동자를 직원으로 때리고 있는 회사가 22곳인가 그래요. 거기에 직원이 전체가 한 3,000명 되고 그 3,000명, 약 3,000명 중에서 하청 지회 노조 소속이, 지회 소속이 350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 지금 이제 소위 옥새 농성을 하고 있는 분들이 그 350명 전체가 아니고 네. 그 중에서 120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 120명이 거제시 경제와 조선업과 대한민국 전체를 지금 지고 흔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금 뭐 임금을 뭐 30% 요구해서 10%를 낮췄다고 그러는데 네. 사실은 지금 협력업체가 98% 정도가 임금 협상을 끝낸 상태입니다. 4.5%에서 7.5% 올려주기로. 그런데 다시 협상하자 그러면 이게 협력업체의 자금 여력도 문제지만은 실제로 협상을 두 번 다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협력업체는 설이나 추석 때 상여금에서 보완하자 뭐 이렇게 가고 있어서 네. 논점 자체는 조금 좁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이제 서로 양보안을 내지 않고 계속 끝까지 가면은 네. 이 정부도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이게 지금 경찰력 공권력을 투입해서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다 우리가 소수의 인원이라고 하더라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그들의 희생에 대해서 가지는 어떤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빨리 노사가 빨리 해서 정리해서 조금 한 발씩 양보해서 물러나는 게 맞고요. 지금 이제 옥새 농성을 하시는 분들이 원청을 상대로 당신들 대우조선해양에서 상여금 문제라든가 임금 부분들을 내놔라 하는 건 이건 사실 노동법상으로도 맞지도 않습니다. 빨리 정리가 되면 좋겠네요. 드린 것처럼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제기를 했고 전국금속노동조합은 공권력이 투입되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 이런 입장을 강하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갈등이 쉽게 풀리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평론가님. 일단 대통령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이렇게 얘기한 메시지는 매우 부적절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갈 곳이 없잖아요. 네. 대통령이 사실상 공권력 투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발언이 가장 무겁거든요. 예. 그럼 경찰청 지금 이제 윤희군 경찰청장 후보자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같이 헬기 타고 거제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김국 관계장관 회의도 열고 있는 상황이고 경찰 이 중대도 한 8개 중대인가 지금 앞에 가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언제 공권력이 투입돼도 이상한 상황이 아니게 됐다. 그러면 이 얘기가 어떤 방식으로 노조나 노조 측에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굴복하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맞는 건가? 그러니까 우리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택배 노조 파업이 있었잖아요. 근데 파업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결했습니까? 도사성 대타협이라는 형태로 해결했어요. 왜냐하면 택배 요금 인상하는 문제가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택배 분류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고 투자가 필요하면 그걸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든 정책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조선산업도 국가 기관 산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른바 중후장대 사업으로서 한국에서 키운 산업이에요. 그럼 이런 사업이 예를 들어서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도 있을 거고 원화청의 다단계 구조도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구조조정에 관한 문제도 끼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출범하기 전이지만 당선인 시절에 문재인 정부 비난하면서 알박기 인사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대우조선 사장 대선 끝나고 난 직후에 문재인 정부가 임명했다고 해서 알박기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산업부장이 은행의 대주주니까 대우조선해양은 공기업이라고 얘기했어요. 공기업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정부에서 그러면은 남을 나라 하면서 협상한 당신 몫이고 그걸 불법으로 규정하고 공권력 투입해가지고 진압하는 거 우리 몫이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노사가 풀어야 될 문제가 있고 정부가 해결해서 개입해가지고 해결할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같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협상은 노사가 알아서 해라.
협상할 권한은 대우조선의 원청에 있는 거 아니니까 하청업체하고 같이 해결해라. 하청업체는 우리는 할 여력이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하청 받은 금액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원청업체는 하청하고 얘기해라고 하고 산업은행은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하면 그럼 노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결국 더 극한적인 방식으로 투쟁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는 거예요. 네. 누가 세상에 자기 목숨 담보로 해서 시위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대통령은 이렇게 강경하게 발언을 해도 또 장관들이 가서 설득을 하고 나와라. 얘기를 또 들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좀 당근과 채찍을 같이 좀 병행을 하는 이것 또한 역시 협상의 하나의 또 방법이다. 뭐 이런 해석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대통령이 협상회장에 뛰어들면 협상할 여지가 사라지게 되잖아요. 제가 그걸 앞서 지적한 거예요. 그러면 고용노동부 장관이든 아니면 경찰청장 후보자든 누군가가 불법 행위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하거나 법과 원칙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거나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국무총리나 부총리가 얘기하거나 대통령이 뛰어들어서 협상에 들어가 버리면은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할 여지가 뭐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당근과 법과 채찍, 원칙을 얘기하면 예.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기왕 채찍을 줄 거라면 장관한테 맡기든가 그렇게 했어야 그래야 나중에 풀 여지가 생길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의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말씀드리는 예. 겁니다. 당근, 채찍 동시에 제시를 하더라도 크기가 다르다. 채찍이 훨씬 더 큰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강경하게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지금 사적 채용 논란에 거기에다 또 지지율이 또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용도로 또 사용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과도한 해석입니까? 아니 그렇게 이게 지금 대우조선에서 있는 이게 어떻게 국면전환용 카드가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태까지 우리가 쌍용자동차 공권력 투입 이후에 그 부작용으로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았고요. 예. 또 뭐 조금 다릅니다만은 민주당에서 지적하듯이 용산 참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 이게 후유증을 몸살을 되게 앓았습니다.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공권력이 투입이 되면 예. 극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안이 어디로 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이거를 뒷감당을 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도 지금 끝까지 대화를 통한 해결, 평화적 해결을 주장을 하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지금 이 양상이 다른 노사분규하고 좀 다릅니다. 이게 지금 노노 갈등 양상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하청지회 소속 120명이 극한 투쟁을 하고 있고 그 하청지회 소속 350명이니까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참여를 안 하고 있고 그다음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반대하고 있고 생계 문제로 네. 그다음 원청 노동자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투쟁을 하시는 그분들의 극한 상황에 대해서 공감이 가는 가슴 아픈 측면이 있지만 예. 자기들의 동지들, 동료들, 직장 동료들도 설득하지 못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네. 그다음에 이게 지금 요번에 이제 투쟁하시는 분들이 30%에서 10%를 낮추고 민행사상 그를 소를 취하해라 그랬잖아요. 그게 이른바 부재수합인데 대우조선해양이 여태까지 노동 분규가 있을 때마다 부재수 합의를 해줬습니다. 그게 여러 차례 반복되면서 이까지 지금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다루는 정부 입장, 대통령의 네. 입장, 정부의 입장, 사측의 입장도 이게 새로운 관행을 만들 수가 있고, 네. 그러니까 탈법, 비법의 관행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온정적 마음만으로 해결을 접근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게 계속 가서 부담이 되면 결국은 정부가 공권력을 투입하는 방향으로 내몰릴 겁니다. 그리고 그 부담도 이 정부가 안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근데 지금 사실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앞서 30% 요구를 했다 10%로 또 줄였고 네. 지금 계속 이제 노사 간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이면 조금은 더 그런 협상을 진행될 수 있게 좀 이게 촉진이 돼야 되는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강경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게 더 불씨를 좀 지핀 편인 것 같아서 뭐 그런 언론에서 표현 그렇게 수위에 해석을 대한 하는 문제가 것 있는 것 같은데 같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 기자분들이 대통령께 그런 질문을 하면 대통령이 예.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원칙에 따른 대응을 해야 되고 예. 사든 노든 불법이면 그는 관용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게 곧 공권력 투입을 의미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안에서 투쟁을 하고 있는 분들도 이제 조건을 낮췄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견을 좁히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네. 그 정도의 시간은 보면서 아마 조율을 할 거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 뭐 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뭐 대통령의 발언을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죠.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럴 때 대통령이 사안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고 그리고 노사 간의 타협을 좀 더 할 수 있는 여지 정부가 들여다보고 뭔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부분들이 있으면 찾아보겠다고 얘기한다거나 이런 발언이 나오면 안 되나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이렇게 발언을 해버리면 예. 그러면 일종의 이제 공권력 투입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고 그럼 강대강 대치로 자꾸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 때문에 자꾸 실언이 나오거나 발언이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발언이 더 짧아지거나 아니면 도어 스태핑을 더 줄여요. 근데 정작 설명할 건 설명 안 하는 뭐 이런 상황이 자꾸 처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아까 지적하셨던 것처럼 소수의 사람들이 노조원이 독을 점거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경제적인 파급이나 피해가 발생하는 거 그거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파업을 하면 왜 파업을 하는지를 들여다보고 그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지에 대한 수기를 하는 게 필요한데 머리를 맞대야 하는데 지금은 파업한 것에 대해서 나타나는 양상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파업을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하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또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늘 따라붙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왜 을들의 전쟁으로 만듭니까? 그런 얘기 하거든요. 노조원 각자 다 생각이 있을 거고 또 과거처럼 단일 노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다단계로 지금 쪼개져 있는 상황인데 하청업체는 하청업체대로 이해관계가 다 엇갈리고 정규직은 정규직 나름대로 뭐 노동 양극화로 인해서 뭐 이 배부른 노조다 이런 비판도 받지만 저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요. 또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파업하면 일부의 문제로만 자꾸 국한하고 그들마저도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몰아가 버리면 갈 데가 없어요. 그 예를 들면 우리 용산 사태 비유하잖아요. 용산 사태도 세입자들이 극한 투쟁을 해버린 거예요. 권리금도 못 받고 쫓겨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근데 나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소수의 사람들이 남아서 극한 방식으로 투쟁하다가 결국 용산 사태가 벌어진 것 아니냐. 지금도 국민의힘에서 똑같은 논리로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요. 근데 이게 지금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도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있는데 하청업체가 자신이 소속된 회사를 상대로 파업을 하는 게 아니라 원청을 상대로 파업을 하는 그거를 정부가 나서서 도와주면요. 전국이 난리가 납니다. 그거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서로 다치지 않는 법인 내에서 적법한 법인 내에서 다치지 않는 법인 내에서 합의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법적으로는 풀 수 있는 그게 다 봉쇄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계속 가서 극한 투쟁까지 가면 다 내몰린다니까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노동법이나 파업에 관련된 기본 원칙들을 준수해 가면서 가야 이게 질서가 잡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걸 말씀드리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는데요. 그러니까 하청업체하고 하청업체 사용자하고 협상을 해야 될 걸 원청이 개입한다거나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뭐가 있겠느냐. 원칙상으로 맞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그 원칙이 원칙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 영역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다단계 구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뭐 대기업들도 다 마찬가지지만요. 어느 순간부터 파견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면서 기업들을 다 쪼개는 방식으로 갔던 거예요. 인건비 절감에 관한 문제, 경영 효율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런 방식으로 쪼개고 나니까 마지막 맨 밑바닥에 있는 노동자들은 그보다 조금 더 힘센 사람하고 싸우고 그보다 조금 힘센 사람은 힘도 없는데 그 위에 눈치만 보는 상황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그럼 해결할 거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정치 영역이나 그러니까 재계나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같이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번 문제도 근본적으로는 거기에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하청 지회에서
앞서 이제 방송 인터뷰에서 지회장이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었는데요. 예. 올해는 임금 인상 5% 요구했답니다. 협상하면서. 그리고 내년에는 10% 인상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게 하청주의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반론 듣고 이 주제는 좀 마무리하죠. 지금 다 그 고통을 나누어 가진 협력업체 직원들의 98%가 임금 협상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게 어떤 업종은 4.5%고 많은 데는 7.5%까지인데 네. 그게 이제 동의를 해서 가는 부분인데 그거를 깨고 다시 가자는 것도 맞지가 않고요. 예. 제가 보완할 수 있는 제가 드릴 때 보완 가능한 방법이라는 것은 그 약속 합의를 존중하고 그 이후에 무슨 상여금이라든가 명절 보너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메꿔 나가면서 순차적으로 가면 될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예.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20분가량 저희가 함께 들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지지율을 언급을 했고 대통령의 태도, 인사 참사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민주당은 민생 우선 실천단을 가동을 해서 민생을 챙기는 시급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쭉 들으시면서 좀 주목됐던 부분 있으셨습니까? 주목됐던 부분보다는요. 예. 이게 이제 예상했던 그대로다. 통상적으로 야당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부를 비판하고 변화를 촉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당은 내일 하겠지만 대개는 민생이라든가 외교 안보라든가 국민들께 정책 지향을 설명드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그간의 상례였습니다. 근데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 연설문을 보니까 세 부분으로 돼 있어요. 첫 번째가 국민 목소리에 귀를 좀 기울여라. 뭐 아까 네. 지지율 얘기라든가 인사 네. 채용 문제 이걸 얘기했고 두 번째는 민생이 우선이라고 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라든가 국민들의 고통에 대한 언급을 했고 세 번째가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민주당이 거듭나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뭐 정책에 대한 얘기도 하고 당의 비전에 대한 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예상한 그대로인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제가 있다면은 3분의 2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 비판으로 갔고 3분의 1을 이제 민주당의 가치 지향이나 정책 지향을 갖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내용에서 보면 작년 4월 7일 재보선 이후에 세 차례에 걸친 선거 패배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당내에 여러 가지 내홍 상황, 혁신을 둘러싼 잡음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찰력 있는 성찰이나 반성의 태도를 안 보여주고 있는 점, 그거는 매우 아쉽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실패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네. 재정 확대 정책이라든가 법인세, 상속세, 세금 관련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책 지향, 가치 지향으로 재탕, 삼탕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제가 볼 때는 죄송한 얘기지만 별로 연구를 안 하고 있다. 기존에 실패한 노선을 그대로 고수하는 것을 가지고 국민 설득에 나서고 있다. 이런 대목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 평론가께서도 같이 들으셨잖아요. 어떠셨습니까? 보시는 분들의 생각이 두 갈래로 갈라질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야당이 됐는데 야성이 별로 없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과거 김성태 원내대표 시절에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들깨처럼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고요. 나경원 원내대표 시절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굉장히 시끄러워지기도 했거든요. 야유도 뭐 터져 나왔었죠. 또 그렇게 따지면 야당 원내대표로 너무 곱게 점잖게 얘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민주당의 지금 현재 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원내 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은 다 내줬지만 원내 일당으로서 입법부에 있어서는 민주당의 책임이 적지 않다. 이 부분을 좀 의식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나 이런 것들을 비판하더라도 민주당은 민생 정당으로서 그리고 또 경제 위기를 챙기는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겠다.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점잖아진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뭐 대응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두 가지 방식들을 다 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민주당 지지자들은 더 열심히 싸워주길 바라는 마음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더 책임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기대하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하나 더 조언하자면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견인하는 이게 오히려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빨리 국회 원구성해서 지금 민주당이 국회를 오히려 주도해 나가고 전국을 주도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내일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 모습도 저희가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